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금요일은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안방마님들은 다 잘 계시죠? 그럼요. 네, 아주 잘 계십니다. 요즘도 사랑방 같은 건 있나? 그런데 나 옛날에는 사랑방은 있었는데 요즘은 사랑방은 없죠. 그러니까 사랑방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방 나오니까 혹시 해갖고 사랑방은 옛날에 이제 손님 맞이용이나 뭐 이런 거로 쓰던 공간 아니에요. 아유, 사랑방은 그냥 제 방도 없는데. 그래서 안방 한번 좀 주제로 한번 다루려고요. 참 별게 다 나와. 화제의 단어가 좀 안방입니다. 아유, 네 진짜 별게 다 나와. 웃긴 웃긴데. 자, 첫 번째 주제 안방 이거 다루겠습니다. 자, 박성재와 김건희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했더라고 보니까. 박성재 휴대폰에 김건희 전화번호가 김안방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는데 안방이 이제 안방만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적인 어쨌든 사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밀접했나 봐요 둘이. 김안방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둘이 거의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부인 아니면 김건희 여사, 그렇지. 뭐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다행히 누가 혹시 볼 수도 있어 그거. 그렇죠. 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럼 근데 김안방이라고 그 저장해 놓은 건 저는 박성재 전 장관도 이제 뭐 고위 공직자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검사 생활도 오래 했고 자기가 면전에서는 복배해야 되는 관계야.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니까. 그리고 임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절대 충성하는 거로 적어도 보여지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이 가슴 깊이에는 김건희에 대한 대단히 철저한 경멸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안방이 왜 경멸감이? 아니 그러니까 매기는 식으로. 그래 네가 그래 남편이 대통령 됐으니 내가 할 수 없이 복종하는 듯한 자세는 보이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게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다 아는데 다 알잖아. 뭐 하던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 주가 조작범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거 주가 조작하고 땡기고 뭐 전시회 한다고 여기저기서 저 협찬 받으면서 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김안방으로 정했다. 저장 나만 볼 수 있는 그 저장하는 이름에는 김안방 뭐. 그럼 김건희 전화번호에는 박성재가 뭐라고 저장이 돼 있을까요? 박돌쇠 뭐 이렇게. 나는 따까리박. 따까리 박돌쇠 괜찮을 것 같아. 박돌쇠. 일 좀 시키고 이렇게. 박형방 뭐 이런 거 아니야? 형방? 이조 형방. 아니, 박집사도 괜찮고요. 일을 봐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에 지금 우리가 정점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쳐놓은 건데 이거 권력의 사유화는 공화주의의 적이거든요.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유화의 정도가 뭐 어떤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뭐 한두 자리를 심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뭐 국정원장 그 조태용하고도 연락한 게 다 나오죠. 거기다 이제 박성재와는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면 김안방이라고까지 저장을 해놨을까. 아무래도 김건희 내지는 영부인 과거 뭐 개명 전부터 알았다면 김명신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김안방이라고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뭐 회의 중에라도 핸드폰 같은 게 울리면 이름이 뜨니까 좀 본인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안방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뭐
뭐 경멸의 의미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가명 비슷하게 이제 안방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아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참 분노스러운 일이고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가 수사 사항을 지시하잖아요. 원래 법무부 장관에게는 누구도 수사지를 이래라 저래라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것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잖아요. 색출하라고 하잖아. 그래. 네, 자기 사건도 해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참 참담함을 넘어서서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저는 뭐 박성재는 지금 뭐 법원에서 영장이 자꾸 막혀가지고 바깥 공기 쐬고 있는데 전 절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박성재 말 나온 게 박성재 영장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지금 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영장 다시 한번 치는 거 어때요? 물론 특검이 기한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지난 두 번에 뭐 첫 번째는 뭐 위법성이 인식이 없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와 또 두 번째는 뭐 다툼의 여지 있고 뭐 방어권 뭐 운운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박성재는 지금 법원이 좀 비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세 번째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재 청구죠. 제재 청구를 해서 뭐 법원이 설사 기각을 더 하더라도 보나마나 기각할 전 이거 겁니다. 역사에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더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 4인방이 버티고 있는 한 어떤 뭐 현장 사진 그냥 동영상을 갖다 들이밀어도 이게 구속영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나마나 기각될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데도 기각하더라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면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3-4번. 일단 근데 너무 심각합니다. 박성재 관련해서. 영장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특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를. 박성재를 김건희가 꽂았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없죠. 어떤 인연으로 장관이 됐는지. 사실은 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작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도 윤석열 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야말로 그때만 해도 네. 완전 상하 관계가 확실했었는데. 아니 그런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정말 파격 발탁이었죠. 그럼 그것도 김건희야? 안방마님이야?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과거에 뭐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뭐 카톡 300개 지금 있는데 휴대전화, 핸드폰 지금 비번 못 열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가장 불이기 쉬운 사람으로 한동훈이 저는 낙점받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이 또 어처구니 없게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제 그 사임에 그 종무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는 정말 이상한 해괴한 그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 이제 박성재거든요. 근데 박성재를 가만히 보면 17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6기수가 선배이기도 하고 물론 나이는 동생입니다만은 근데 그 기수 차이도 많이 나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 박성재가 MB 정권 때 검사장 승진을 하고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잘 나가요. 중앙지검장도 하고 고등검사장 하고 이제 퇴임을 한 상태에서 한 7년 정도 공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8년 갑자기 픽업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쓸모 그렇다면 쓸모는 지금에 와서 보면 김건희의 사건을 가장 잘 덮어주고 말을 가장 잘 들을 정말 그런 애완견 같은 사람을 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누가 골랐을까 딱 보면은 안방 마님이 지금 부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박성재하고 김건희는 그렇게 거리가 연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문자 나는 거 보면은 김건희가 픽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하여튼 이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이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은 그때 총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1월 뭐 이때.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수사 요구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건희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총선 치려면 이 요구 높았었잖아요. 그때 막 마리 앙뚜아네트 뭐 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수사효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때 그래야만이 총선 치른다. 문자 일심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랑 한동훈 간에 한동훈하고 그렇죠, 문자 그렇죠. 일심 논란도 예.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예.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간 거잖아요. 그때 그 라디오 출연해 갖고. 장대만 여의도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 JTBC. 네, 그렇지 예. 유튜브 채널이죠. 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갖고 한데 저 단어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저기서 폭발한 것 같아. 난잡. 그러니까 저기서 사치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 복잡하다고만 요번에 있었던 뭐 것 같은데. 이모 씨 얼마 전에 구속된 이모 씨 생각나. 건도 있고 이게 난잡한 사생활 어. 아니 저자가 어떻게 알고 뭐 여기서 폭발한 것 같아. 아 그러네. 마치 일기장을 들킨 것처럼 어. 예, 난잡하다고 하니까 뚜껑 아니, 열리죠 저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도 저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건희 수사팀 그래서 소환 조사 막 그 추진했거든요. 그때 수사 도이치 수사하고 막 이런 수사팀들이. 그때 아마 송경호 검사장이 뭐 아마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아마 나왔었던 거. 그렇지. 소환 주장을 주장도 아,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한참 막 그 얘기가 막 높았었는데 어제 JTBC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송경호가 한번 안가로 불려 들어갔더만요. 보니까 삼청동 안가로 호출을 당해서 들어간 거야. 그때 이후로 쏙 그 김건희 소환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힘으로 누른 거겠죠. 네. 저 안가에 불러서 예. 힘으로 누른 걸로 보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로 부르지 않고 안가로 부른 거는 저희가 출입 기록이 그러니까 저기는 남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죠. 아, 대통령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 본관에 들어가려면 출입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그리고 기록에 다 남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출입 기록을 안 남기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 직무실 말고 예. 대통령 관저가 지금이야 뭐 다시 사용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제일 안쪽에 깊숙한 곳에 대통령 관저가 있잖아요. 예. 관저가 있는 곳에 원래 거기가 출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요. 대통령 직무실보다. 근데 경호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와서 싣고 가는 거죠. 그렇지. 어. 싣고 들어가는 거야. 예. 예. 뭐 트렁크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하면 이 관용 차량이고 경호처 차량이니까 그냥 경호처 직원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관저까지 들어가서 하면 출입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번거롭잖아. 그 그렇지. 트렁크 들어가야 되니까. 삼청동에서 안가로 네, 불러서 안가에 들어가면 안 남죠. 근데 그런 게 옛날에 뭐 최순실도 자주 썼던 수법 같기도 하고 경호처 동원해서 이제 박근혜 시절에도 아마 그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한 수법이고 저는 어제 저 JTBC 뉴스를 보면서 물론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윤석열이라면 뭐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실제 저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 그냥 수사 외압을 뭐 전화를 통해서 넣든지 뭐 경로를 통해서 표출해서 간접적으로 타고 들어가도 문제인데 아예 중앙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조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그것도 자기 배우자 자기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저 박살을 내가지고 수사를 막았다 저건 수사 외압의 방식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까도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참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 하나 보호하려고 별의별 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란까지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어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디올백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걸 계속 덮어 힘으로 눌렀는데 누르면 또 삐져나오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게 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명태균 사건 때 또 예. 나오니까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그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더 이상 못 막는다. 이거 우리 김건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막는다 하니까는 그때 이제 그래서 계엄을 검찰을 더 이상 탄압 압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군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때 그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민주당으로 황금폰 넘기겠다고 명태균 쪽에서 얘기도 했었죠. 변호인이 12월 2일인가 아마 그때 전날 정도에는 민주당으로 황금폰인가 뭔가가 넘어갈 수 그렇지. 있다까지 나오니까 예. 이제 바로 그냥 총알 다 당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송경호 저렇게 부르고 나서 용산에서도 그래서 또 경로가 뭐 있었다고 해요. 저기 뭐 어제 JTBC 보도 보면은
용산에서 격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저건 아마 윤석열이 경로했거나 아니면 김건희가 경로한 것 같은데 이재명 구속시키면서 김건희는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 경로했다고 하고 또 그때가 그러니까 디올백 공개된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 저 보면은 그때 그 누구야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 디올백 공개된 영상.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거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거.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그건 참 가증스러워. 자연스럽게 받고 왜 이걸 자꾸 사오냐 하니까 과거에도 몇 번 받았던 게 또 드러나고 있네요. 전형적인 그거야.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또 받죠. 또 사오란 얘기죠, 저게. 어쨌든 그래서 삼청도 안 가요. 그때 송경호 부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김건희 소환 얘기가 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한동훈도 좀 반기를 들다가 깨갱하죠. 폴더 인사하고 저기 이제 지방에 그때 서천 화재 났을 때. 네. 야 지금 보니까 진짜 완전히 90. 저 왼쪽 사진 보니까 완전히 90도였네. 난 오른쪽 사진 정도로만 봐서 그래도 완전히 90도는 아니었구나. 한 93, 4도 정도 됐구나 했는데 왼쪽 보니까 완전 90도네. 폴더죠. 저러고 윤석열이가 그때 한동훈 팔도 이렇게 한번 탁 치는 것 같고 저 이후 장면에 완전히 그냥 기가 딱 죽어버리는. 일단 그리고 그때 한동훈 그때 저 때는 이제 그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아니죠.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국민의힘에 온 그렇구나. 거죠. 네. 옷이 윤석열은 엄청 추운 날에 파카 입었는데 오리털 파카 입었는데 한동훈은 저 민방위복 저거 입었잖아요. 예. 초록색. 추울 텐데.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 사진도 있긴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저 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 보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총선에서 결국은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문자를 이제 다시 한 거지. 왜 문자를 했느냐? 다시 검찰이 김건희 전담 이거 수사해야겠다 그래서 전담 수사팀 만들고 뭐 이랬잖아요. 이원석 체제에서. 이원석 체제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가 좀 저게 원래는 5월 15일 날 저 문자를 보낸 거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5월 5일이더라고. 그래야만이 맞아. 그리고 네. 그렇죠. 네. 저 5월 5일 날 색출을 지시하잖아요. 이거 누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걸 누가 지시한 거냐 이거. 색출해라. 그리고 색출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한테. 저거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코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냄새가 나죠. 예. 완전. 저건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예. 물론 김건희도 전문가급이긴 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다고 검찰총장 때도 뭐 계속 법무부의 보고 검찰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알 수준은 아니거든. 저건 누가 써준 거야. 보고서를 보내줬거나. 그러니까 아마 취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김주현을 의심해 보는 게 맞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마 5월 7일인가 그때 이제 그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7일 날. 아마 조언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저 문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보내고 다음날 이틀 뒤에 김주현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7일에 결정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 달 전에. 전부터는 논의가 네. 됐을 텐데 아. 김주현이 옆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가능성이 있겠네. 하여튼 그 이후에는 전광석화처럼 하여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다시 또 검찰에서 야 이거 디올백이랑 도이치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전담 수사팀 만들고 뭐 이러니까는 저때 이제 상황을 다시 정리하잖아요. 이원석 완전히 바보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수사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 침묵 나오는 거잖아요. 7초 침묵하면서. 이게 원래 그 법원도 그렇지만 검찰도 정기 인사는 연초가 정기 인사고 그리고 8월 달에 한 번 더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1월 연초에? 또는 2월 연초하고 8월이에요. 근데 저거는 5월 13일 날 인사가 나거든. 그렇죠. 중간에 예. 뜬금없이. 근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다 날려버리는 그냥 그렇죠. 흩어서 그냥 폭파해버리는 인사였단 말이에요. 저때 그럼 송경호도 그러면은 뭔가 그 윤석열 말을 그럼 안 들었으려나? 그럼? 아니 그러니까 1월에 제압당한 이후에 예. 5월에 4월 그러니까 선거
참패하면 참패한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라는 거. 예. 그래서 5월 초에 다시 김건희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은 소환 조사를 한 번은 해야 된다. 적어도 검찰청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꼭 갑자기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저때 5월 달이면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지금 검찰 지휘부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바로 민정수석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주현 앉혀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사람이 전주지검장 하던 그 이창수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말 잘 들을 사람, 그러면서 가장 출세지향적인 사람을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뭐 차장 인사, 부장 인사 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사건을 사실상 영구 미제식으로 묻어버리려고 내지는 이제 무혐의로 털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작업을 아마 쳤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명태균 이슈가 이제 하반기에 터지면서 아 이제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흘러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때 그 도이치 한산 취재하면서도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다 공범들은 그 권오순이 뭐니 전부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2심까지 다 끝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를 무혐의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소를 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갔잖아요. 몇 년을 그렇게 흘러간 거죠.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누구도 찍을 그때 수가 송경호가 이걸 안 찍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찍으라 했는데 밑에 수사검사들이 못 찍는다 하니까는 송경호도 이거는 나는 무혐의 도장은 못 찍게 하겠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온 이창수가 그렇죠. 결국은 찍었지. 조상원하고 최재훈 체제에서 찍어낸 거죠 도장. 찍어냈지. 마지막에.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잖아요. 그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거야 그때. 그래서 반드시 수사받아야죠. 그 세 명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돼. 지금 아마 바늘방석일 거예요. 사표 내고 나가긴 했지만 두 사람은 사표 내고 나갔지만 이창수, 조상원은 아마 지금 바늘방석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지은 죄가 있다면 음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보증 서면 뭐 집안이 망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장이 됐던 불기소장이 됐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증거에 따라서 뭐 도장을 찍어야지 저렇게 억지로 안 되는 거 그냥 우격다짐으로 대충 눈 감고 찍었다가 나중에 봉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 잠깐의 사람에게 충성하느라고 윤석열 김건희만 바라보니까 뭐 도장 안 찍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창수는 또 그 대가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 앉혀준 거니까 자기도 자기 그릇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앙검사장이 아니고 그 도장 찍을 때만 해도 총장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는. 이창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찍어는 놨는데 이제는 뭐 윤석열 내란 이후에 정권 바뀌었고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후에 이원석이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하고 이어가야 돼. 5월 14일 이원석이 7초 침묵 인터뷰하고 이제 상황 정리가 되는 것처럼 됐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이 나는 이거 참 웃기더라고. 김건희가 다시 한번 박성재한테 그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찌라시를 같이 첨부해서 링크로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요구 받은 뒤에 항의성으로 김건희 신속 수사 지시하다가 결국은 수사팀 지휘부가 전원 다 교체됐다. 이 찌라시를 갖다가 박성재한테 보낸 거야. 근데 그게 새벽 4시에 보냅니다. 새벽 4시에. 남의 집 남편한테 남의 집 왜 새벽 4시에 저걸 보내고 앉았어. 나 아무리 자기가 안방이어도 저럴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똑같다 더 웃긴 게 그다음에 4시간인데 아침 8시에 윤석열이 똑같은 찌라시를 박성재한테 또 보내요. 똑같은 찌라시를. 중복으로 보내요. 아침 8시에. 저 양반이 저렇게 일찍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저기는 그래픽은 안 나오지만은 아침 8시에 찌라시를 보내고 나서 8시에 보냈잖아요. 8시 12분에 박성재가 윤석열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용은 모르지. 근데 12분 동안 통화를 하거든 뭔가. 둘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생각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제 생각 먼저 말해드릴까? 네. 나는 새벽 4시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찌라시를 보냈잖아요. 자 이거 그 봐라. 이원석도 이거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얘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하고 박성재한테 보내는데 새벽 4시에 보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콜백이 안 오는 거야. 저도 똑같은 생각. 그지? 그래서 윤석열이
야 빨리 일어나봐. 걷어차였지. 걷어차고 옛날에 명태균 때도 한번 그랬잖아. 그래서 전화 윤석열이 걸으라고. 아 뭔데 하고서는 아래 귀찮으니까 나도 그럼 뭐 좀 줘봐.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보냈어. 그때 박성재가 그제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김한방한테는 차마 뭐 하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뭐 한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거 같죠? 난 그 제 생각이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거기서 관건은 한번 걷어차였다. 아. 그래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침 8시에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그 전날에 술을 안 먹었나 봐요 전날만. 그러니까 아침에 깨 있고 보통은 아침 내내. 아니 술을 안 먹었을 리는 없고 걷어차였어. 걷어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 아니 김건희가 뭐 윤석열 폰도 조작을 했을 테니까 네. 또 김건희가 보냈을 수도 있죠. 뭐 윤석열 폰으로도 뭐 저거는 뭐 김건희가 항상 모든 걸 다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김건희가 윤석열 폰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예. 걸 보냈어.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니까 아. 깨워서 전화나 받아 인간아 이러면서 또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전화를 자기가 그렇죠. 받았어. 자기가 받았을 수도 수도 있지. 있고. 그럼 더 깨졌겠네 이 박성재는. 야 너는 내 전화는 안 하고 윤석열한테만 받냐. 전화하냐? 누가 부인지를 지금 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가중처벌로 이제 갔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안방마님한테 엄청 깨졌겠네 그때. 아무튼 자 그럼 이원석하고 송경호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우 다 알고 있겠죠. 알 수밖에 다. 없죠. 예. 이 사람들은 말 안 하겠죠 지금. 그냥은 말할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더군다나 뭐 말할 거는 없을 것 같긴 해. 검찰 이 카르텔 어쨌든 한 조직인데 거기서 변호사하고 먹고 살려면은 그 카르텔을 빠져나오는 거는 배신자. 근데 그거는 별 상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동기나 배경이 없는 거죠. 많은 건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본인들이 그래도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했다라는 거는 지금 다 보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굉장히 국민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네. 자신들이 좀 뭐랄까 좀 본인들의 그 과거 어두운 과거를 좀 감추고 싶을 동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이 진짜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불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아마 이거는 뭐 끝까지 뭐 입을 닫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기회를 이게 어쨌든 자신들한테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기대 반 희망 반 가능성이 아니 있지 그거를 않겠어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희망이 좀 이렇게 섞여서 좀 말을 해줬으면 많은 걸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을 테니 그 두 사람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 DJ 대통령 말씀도 있는데 저는 저 이원석이나 송경호도 뭐 크게 뭐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했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만행에 대해서 어쨌든 굴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유유상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뭐 적극적 가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색깔로 치면 비슷한 색깔들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자, 그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마무리를 했어요. 이명현 특검이 오늘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종료 브리핑했는데 잠깐 좀 들어보시죠.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잠깐 그 사이에 한겨레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다는데 그 5월 5일 날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한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또 김명수는 왜 2년 동안 질척거리기만 있냐 이 문자 보냈을 때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하고 나눈 대화를 복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문자를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보내고 나서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뒤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를 받았다. 검찰에서 받았다. 여기까지만 지금 나왔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달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전달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사 보고만 그냥 받았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거로만 봐서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김건희한테 깨지고 나서 이제 수사 상황을 챙겼다? 챙긴 거죠. 그 깨지고 나서 챙겼다. 예. 그렇구나. 자, 아까 그 순직 해병 특검 마무리하면서 이명현 특검 브리핑 봤잖아요. 마무리는 좀 어때요? 순직 해병 특검은 좀 마무리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그 무더기 기소를 했는데 공소유지가 잘 될지 그 공소유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중간에 뭐 물론 법원 영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로 봐서는 그때 이제 7명 청구했는데 1명 임성근 사단장 발부되고 나머지는 다 기각됐잖아요. 근데 일종의 소명 부족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그 위로 뭐 기소는 다 했어요 지금. 공소유지가 잘 될까라는 좀 걱정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종교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와 저게 정말 그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이면 저렇게 과감한 수사하기가 어려운데 와 특검이라 저런 수사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종의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결과가 안 나와. 근데 오늘 그 이명현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다만 김장한 목사나 이 종교계 인사들이 소환 조사 일체에 응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판전 증인 신문에도 이제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으로 좀 넘기는 거로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지도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내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어디서 얘기를 전해 들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때 주한 미군 뭐 압수수색 당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우리 작전 사령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실제로 했잖아요. 종교 탄압 얘기도 하고. 여기서 다 보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근데 필요하면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정도로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죠.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죠. 저도 매우 좀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조금 특검이 전 결과적으로 보면 전 좀 무능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는 새 특검이 지금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보고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 최혜병 사건 관련된 수사 외환 문제는 가장 사건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복잡도와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건 더하기 빼기 수준이고 사실은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쪽이 훨씬 더 수사의 난이도는 높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힘에 있는 뭐 주진우, 임종득 또 뭐 그 안보실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크게 이렇게 수사 많이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저는 가장 패착이 뭐였냐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수사의 기본이 좁혀 들어가면서 몰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에 영장 한 번도 청구 안 하다가 한 번에 7명을 동시 청구해가지고 그때 사법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 올기각나고 임성근 하나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나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전 그때도 뭐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뭐 특검의 전략이니까 믿어보자 이랬지만 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단계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 사람 진술을 받아가지고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윗선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영장 청구를 안 하면서 무더기로 모아서 한다? 그런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은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정말 돌릴 수 있다면은 좀 진술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기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영장을 받아가면서 그때 여론도 좋았으니까 예. 다지기식으로 좀 했었으면은 조금 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전 수사 능력에 좀 한계를 많이 보여줬고 또 국민의힘이나 또 안보실 쪽에를 수사를 많이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JTBC에서 어제 또 그 공소장이 특검이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입수를 해서. 근데 제가 저거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야 이런 똥별들한테 나라의 국방을 맡겨도 되는 건가 정말 이 생각을 특히나 해병대 저 김계환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저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 국방부 검찰단장한테 그 장관 이첩 보류 지시를 자기가 명확하게 하달하지 않은 거라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랬더니 이게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김계환이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박정훈한테 그러니까 부하 전우잖아요. 사지로 몰아 넣은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섭이 김계환한테 이렇게 통화를 했답니다. 자꾸 미련두지 마라. 박정훈한테 미련두면은 자꾸 꼬인다. 우리가 살려면은 박정훈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희생양 삼아야 된다고. 김계환이 더군다나 해병대 아닙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군기가 세다는 해병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부하 전우한테 뒤집어 씌워야 된다. 쟤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막 분하더라고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예. 죄명이 항명수괴예요. 그렇지. 항명수괴. 네. 집단 항명수괴. 네. 그렇지. 예. 근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거기 혼자만 혼자인데 아, 아니 어떻게 죄명이 나올 수 없는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지금 뭐 옷 벗었지만은 그리고 이종섭, 김계환 이 두 사람만큼은 전직 장성이었다라는 거 그 기록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군을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군입니까? 어떻게 사령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야비하다 그럴까요? 야비하단 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얍삽하고 야비하고 그냥 정말 쥐새끼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국방부 장관 또 별 달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 올바른 일 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 그리고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하나의 그 뜻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저렇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근데 저는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특검까지 했는데도 밖에서 숨쉬고 덩덩거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을 저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앞으로 공소유지를 잘해서 추가 증거나 뭐 이런 걸 탄탄히 좀 밟아서 좀 하면은 어쨌든 저런 사람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다 저 군에 들어가서 그럼 저런 사람들을 믿고 지휘관으로 믿고 어떻게 일선에 있겠어? 응? 그리고 혹여라도 그 전투에 투입되면 저런 사람들이 아군 등 뒤통수에다 총 쏠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 근데 그걸 바로잡는 방법은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바로 잡아야죠. 근데 바로 잡으려면 저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호 원래 그 블랙펄 이종호가 그 단톡방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전화 통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임성근에 대해서 좀 그 구명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이번에 밝히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증거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때 사실 한때 한강 시민공원에서 이종호 폰 발견돼서 이거 복원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전화기가 이종호가 오래전부터 쓰던 전화기에서 저게 황금폰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화기 밟아서 하면서 저걸 복원하려고 미국까지 갔다 왔거든요.
미국까지 갔다 와서 저걸 복원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복원을 못했어. 왜냐하면 저게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옆에 그 메모리 칩을 두 동강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복원됐으면 참 뭔가 좀 스모킹건이 좀 들어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어떻게 좀 살짝 밟지 그렇게 세게 밟았나 그래 그냥 배터리가 터질 정도로. 제일 그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이 불이에요, 불. 예. 그래서 그 돌리고. 화재가 나면 예. 사실은 그 원인 밝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화재 감식을 통해서 어디가 발화점이고 뭐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예. 밝혀내기는 합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하여튼 좀 특검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박성재는 하여튼 마무리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 보나마나 기각되겠지만은 3-4번 보나마나 기각되지 그걸 보여주자는 거야 국민들한테. 이런데도 안방마님으로 모시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그럼 사법부는 지금까지도 박성재 계속 보호하고 있고 그렇지. 기호 중이다.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게 지금 사법부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이다라는 걸 근데 보여주자는 거지. 그 2024년 5월 13일 정말 뜬금없던 검찰 인사를 범죄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 그게 사실은 수사 방향의 수사 방해죠. 목적을 갖고 한 거라면 뭐 그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수사 방향의 목적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한 거라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범죄 사실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가 그 명태균 그 사건 창원지검의 그 사건 보고서를 받아서 김건희한테 전달했다는 지금 의혹도 지금 특검에서 지금 나오고 공무상 있거든요. 비밀 누설. 비밀 누설이. 사실 그거는 확인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빼박이잖아. 네. 이거를 그럼 이번에 확인해서 새로 한번 좀 그러니까 다 모아서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모아서 최근에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면 다 범죄 사실 그렇죠. 추가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관계예요. 전부. 또 추가해서 청구해야죠. 물론 영장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와. 아니, 아니, 그거 보여주자는 거지. 너무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아니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안 나와요. 지금의 사법부가 어느 정도냐? 김건희 오빠, 김진우 자기 스스로 증거인멸을 인정을 해도 영장을 그렇지. 발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기준을 알아냈어요. 이제 조희대 체제하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쪽과 가까우면 영장은 안 나오고 약간 멀면 나옵니다. 조태용 나오잖아요. 조태용 정도. 그렇지. 멀고 외딴 섬에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사법부가 불신을 너무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에 대해서는 다 쌍끌이로 모아 한 번 더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조태용은 왜 구속된 거예요? 이제 멀어가지고요. 거기는 멀어서 없어서 멀면은 영장 발부합니다. 먼 게 죄야? 멀면 죄죠. 예. 먼 건 죄야. 예. 힘이 없는 게 지금.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그 나경원 의원 등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검찰이 1심 항소 어제 포기했어요. 나경원이나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부는 항소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이제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종 자체가 달라가지고 동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 포기의 요건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역형을 구형을 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결국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항소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검찰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정치권 관련된 사안이 너무 명백하고 또 이걸 가지고서 뭐 기계적 항소를 통한 뭐 어떻게 보면 다 정치인들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재판을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아무 의문점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18명 검사장 그 18명뿐만 아니라 뭐 지청장들 또 대검 연구관들이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진짜 요건과 안 맞는데도 궁금증이 안 생기고 있는 게 저는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또 나경원 의원이 또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항소 포기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항소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벌금 깎아달라는 지금 그 의도인데 아 정말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쓰는 이중 기준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이틀을 검찰의 민낯으로 뽑은 이유도 항소를 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왜 지금은 이제 왜 아닥하고 있느냐 전부 다 왜 조용하고 있어요? 요건도 안 맞는데 징계한다 그러니까 조용한가? 그렇게 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래서 이게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항소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 항소야. 그 형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검 내규에도 그 형량이 그게 요건이 안 있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형의 종류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 선고가 된 거예요. 항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정동 사건도 원칙적으로 항소 대상이 맞아요. 그건 선고 형량과 구형량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 일부 무죄지만. 일부 무죄. 예. 그럼 기본적으로 무죄에 대해서는 아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항소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원칙이 무너지니까 갈팡질팡이야 지금 검찰이. 그래 갈팡질팡한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항소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장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 난리를 쳤으면은 이거는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량이 바뀐 거죠. 낮게 해준 거잖아요. 형종 자체가 바뀐. 형종 자체를 징역형을 했는데 벌금형으로 전부 다 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래서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거지 검찰이. 그러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궁금증을 품으면 대장동 항소 포기도 궁금하고 이것도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휘부가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거는 들고 일어났고 지금 안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이 검찰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에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정을 지금 검찰이 해줬다고 보는 거니까 유리하니까 지금 의문점이 안 생기는 거고 그 대장동 사건은 뭔가 본인들한테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본인들의 집단 행동의 기준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통해서 어찌됐든 국민의힘 지금 대상자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안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검찰의 이중 기준에 대해서 내지는 정치적 편향적인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사실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어쨌든 지금 패턴이 비슷해. 그 지금 연어 그 회어 검사 어제 그 대통령이 이 감찰 지시한 것도 그렇고 이게 검사들 지시한 것도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 검찰이 없어지는 걸 지금 이제 1년 뒤에 없어지는 걸 1년도 아니 10개월 뒤에 없어지는 걸 이제 임박했으니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는 게 검사들이 지금 희망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펌프질을 해줘. 거기서 힘을 실어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이걸 이어받아. 지금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우리 편이니까 국민의힘 우리 편이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힘이 될 때는 들고 일어나서 펌핑을 하고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또 조용해지는 거죠. 이게. 아니 근데 검찰이 국민의힘하고 한편이다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더 확실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막아보고 싶다 이거죠. 발버둥 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이 상태로면은 10개월 뒤에 없어지는 게 뭐 100% 확실하니까 그 1%의 가능성이라도 아니면 10%라도 좀 없어지는 남는 걸 좀 확률을 높여보려면은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연장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도 다 이상한 결정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는 검사들이 조용했죠. 숨소리도 안 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글도 안 썼어요. 예. 왜 안 썼을까? 윤석열이 검찰주의자로서 본인들의 권한과 지위와 역할을 지켜주니까 조용했던 거고 이재명 정부에서 뭐 저는 항소 포기에 저는 뭐 요건 안에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뭐 저쪽에 항소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정무적 고려는 하지만은 그냥 뭐 포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특히 뭐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치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우리 검찰총장 대행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한다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또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정인데 항소 포기라는 거를 또 지휘부가 결정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기준이면요. 윤석열 때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이고 다 들고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때와 안 날 때가 차이가 있는데 딱 기준점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세력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반발을 하고 검찰의 지위를 유지해주거나 검찰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내리는 결정과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때는 다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좀 위반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 편향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전 그게 지금 가장 핵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도 아무리 영부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를 했어야지. 그리고 그렇죠. 출장 조사 가서 핸드폰 뺏기고 그런 일은 안 당해야지. 아니면 최소한 수사하는 반발은 사람이 해야죠. 네, 반발은 네? 해야죠. 거기다가 아니 누가 봐도 증거가 첩첩산중 쌓여 있는데 그걸 불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돼. 지금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년 9월 말일자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심한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저버린 정도가 네.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찍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또 찍소리가 아니라 이건 무슨 우렁찬 소리처럼 또 레거시 언론하고 들고 일어나고 예. 아니 불과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같은 조건인데 또 지금은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정치 검사들이 저렇게 좀 많이 우글우글하냐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 수긍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항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이거는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6년간 이게 몇 년이지? 그 분쟁을 최소화할 6년간 이게 분쟁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이죠.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다. 항고가 아니고 항소 포기입니다. 저게 항소를 포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심 재판을 5년 넘게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랜 동안 법적 쟁송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확정 너무 오래 걸렸다. 이게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예. 빨리 그 확정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미 같은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1심도 너무 오래 한 건 맞지만 항소심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증거조사 1심에서 다 했지. 그리고 항소심이라는 거는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더라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만 증거조사를 예. 별도 실시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안 받아줘요. 1심에서 그렇게 오래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저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피고인 측은 또 항소를 했잖아. 어차피 항소심 열려. 확정이 안 돼 빨리. 검찰이 항소했다고 해서 뭐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 주장을 하면서 항소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뒤늦게 나경원, 뭐 황교안 이쪽에서 우리 항소한다 뭐 이러면서 벌금 깎아달라고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참 원칙을 오랫도록 지금 저버리고 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반성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반성하면 그나마 국민들이 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그 이중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정말 이제 답이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제 12월 2일 날 영장 심사한단 말이에요. 추경호 의원 영장 구속영장은 이건 뭐 전망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물어봐도 되죠 이거. 아니 영장 기각이 워낙 많이 됐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할 것 그런데 같은데. 예. 기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죠. 예.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통화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되고 통화한 시간까지도 확인이 됩니다만 통화한 내용은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렵죠. 예. 근데 그 부분이 확인은 안 됐다. 그러니까 확인이 증거-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한덕수 피고인께서 아,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예.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로 기소될 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방조야?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추가했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그게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데 이걸 왜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을까? 특검에서. 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분은 막 로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로펌 때문에 그렇게 김현장 기소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서로 수사 협조에 대한 네. 어떤 대가 아니냐. 방조로 기소하고 또 구형량도 뭐 예상보다 좀 작았던 거 아니냐라는 게 다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주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늘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이른바 프리바게닝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덕수 의원께서 적극적인 이 부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혹시 돼요. 그 구속영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뭔가 한 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증거 기록 속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전제는 사법부가 정상이냐 그러니까. 비정상이냐를 우리가 놓고 그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일 한방 이런 거 때는 필요 없어. 아예 한방 증거를 또 갖고 가면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데 예. 저는 지금은요 뭐 한 방이든 두 방이든 안방이든 뭘 갖고 들어가도 이미 사법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도 왜 제가 안 나올 걸로 저는 왜 기각을 예상하냐면 설사 갖고 들어가도 추경호가 뚫리면 국민의힘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윤석열 김건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 비호라는 차원에서는 추경호는 정말 영장 내줘서는 안 되는 마치 박성재 같은 역할이에요. 당으로 치면 법무부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12월 2일 지나서 3일 정도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토론을 또 하겠지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한 방 두 방 뭘 갖고 들어가도 나올 리가 만무하다. 지금의 이 조이대 체제에서는 안방 괜찮았어요. 아까 안방 괜찮았어. 10방보다 높은 게 안방. 뭘 더 갖고 들어가도 안 나와 이게 제가. 안방 다음이 깜빵이라는데. 아니, 너무 안방 이상해요. 다음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증거를 더 보강하고 숨겨놓고 나중에 뭐 찾아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상 재판을 놓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맞는데 저도 똑같이 지금은 정상적인 사법부로 보기에는 저는 너무 사법부가 그럼. 본인들의 패를 너무 많이 노출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국민의힘은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장동혁 대표도 12월 3일 날이 취임 100일 되는 날이라면서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계엄 1년 되는 날이고. 그 내란 기념식 하나요? 그럼 취임 100일 기념으로? 아니면 윤어게인을 외치겠죠. 100일 기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호다 또 어제 외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다. 저번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다가 그렇게 망했는데 또 그래. 아니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논설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 나올까봐 겁난다 지금. 근데 뭘 겁나요? 나와도 안 이상해요 지금. 아니 황교안 지금 저기까지 추경호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윤석열이다 얘기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 다음이 우리가 김건희다네. 역시 세네. 그렇죠. 순서는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황교안, 추경호, 윤석열 이렇게 점점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중요도나 이런 게.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이 안방이다. 김건희. 여기가 안방이다. 이제 나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계엄 찬성파, 윤어게인파와 뭐 윤어게인에 대한 반대하면서 뭐 계엄에는 반대하고 뭐 탄핵엔 찬성하는데 뭐 민주당은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결론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런 의원들의 일부 지금 저항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장동혁 체제하에서는 진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의 저 윤어게인 체제로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치를 수밖에 없는 게 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당권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부터 시동을 좀 걸기 시작하던데. 그리고 뭐 이준석하고 또 연대한다고. 그러니까 하던데? 오세훈, 이준석 네. 그 조금 더 손을 벌리면 이제 한동훈까지. 그러니까 이걸 저는 오동성 연대라고 부르는데 이 오동성 연대를 한번 해보겠다. 한동훈까지 넣으면요. 근데 이런 오동성 연대 같은 거를 뒤에서 추진할 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리는 그림이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시작이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장동혁 지금 체제에서는. 저 그림을 지금 그 이준석 연대하는 걸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큰 김종인 판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김종인 포함 그런 부류에서 지금까지 늘상 보수 정당 안팎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명태균은 빠져 있겠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준석은 오세훈하고 연대하는 걸 흔쾌히 받아들일라나요? 바라죠. 바라고 있죠 지금. 바라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개혁신당에서. 아니 그렇죠. 아무것도 개혁신당은 빵이지. 뭐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못 가요. 2028년 총선 전에는 개혁신당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도 사실 독자적으로 치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핑계를 대야 되는 거지. 지분을 얻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기서 키는 그러면은 오세훈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겠네 그러면은요? 글쎄요. 키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로 양자의 니즈가 맞는 거죠. 이준석도 워낙 꾀가 많아서 그렇게 만만하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기세가 많이 빠진 게 있고. 근데 저는 키를요 오세훈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키는 장동혁이 쥐고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문을 여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은 명확하게 이준석까지 품고 가서 뭐 더 할 수 있다면 뭐 한동훈까지 큰 그림. 그리고 뭐 최근에 유승민 의원 얘기도 좀 나오던데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거기까지 좀 품자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어디까지 문을 열어주느냐 그게 관건 같은데 저는 지금 당내 인적 구조 상에는 그 문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윤어게인 쪽이 세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문을 여는 거는커녕 지금 오히려 안에서도 속간에서 내보낼 아니 상식적으로 집토끼가 단단할 때 외연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집토끼도 지금 다 잡아놓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겨우 간신히 윤어게인 편승해가지고 뭐 이승만 박정희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겨우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세훈하고 손잡고 문을 잘못 열었다가는 아마 본인이 날아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도 동의했다고 얘기를 한 게 실제로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단 동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장동혁은 동의 안 했어 아직 그러면요? 명시적으로는 안 했을 수도 있죠. 기사가 그러면 그냥 그 흘리는 오세훈 거 말만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근데 저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